안녕하세요, 여러분. 감동여왕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지금 대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의 30년 연구를 완전히 뒤엎으며 충격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도 대만 최고 명문대인 타이베이 국립대학교에서 말이에요. 15년 전 한 번 좌절을 겪었던 그 교수가 갑자기 다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고등학생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모든 시작은 한 아이의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몰래 배운 한글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딸,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분노했죠. 하지만 곧 그 분노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권위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교수가 결국 목숨을 걸고 시작한 일이 대만 사회에 미친 놀라운 파급 효과는 58년을 살아온 한 여성의 딸 때문에 시작한 작은 용기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린 아이린입니다. 타이베이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죠. 45년을 살아오면서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대만 교육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우리나라 언어 정책에 관여해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연구실에서 늦게 돌아와 집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샤오메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샤오메이가 방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컵에 물을 따라서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노트가 이상했어요. 한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문자였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합된 단순한 모양들이었죠. 샤오메이야, 이게 뭐야? 저는 노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딸이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노트를 덮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노트를 펼쳐봤어요. 페이지마다 그 이상한 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글자야?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샤오메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글이에요. 한국 글자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글이라고요? 한국 글자를 왜 배우고 있는 거죠? 저는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한국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 고마워, 미안해 이런 단어들을 한글로 쓰고 한자로 뜻을 적어놨더군요. 얼마나 오래 배운 건지 글씨체도 제법 익숙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걸 배웠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샤오메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온라인으로 배웠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6개월이나요? 6개월 동안 제가 전혀 모르게 한국어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몰래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다니. 왜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야?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한국어는 왜 배워? 샤오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이해 못할 거예요. 한국 드라마도 싫어하시고 케이팝도 시시하다고 하시잖아요. 맞았어요. 저는 한류 문화를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깊이 없는 상업적 문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게 다 일시적인 거야. 진짜 문화는 따로 있어. 제가 딸을 타이르려고 했지만 샤오메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한국을 너무 몰라요.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언어학 교수인데 딸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친구들도 다 한국어 배워요. 이제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인기 있어요. 샤오메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한국어 학습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아이돌 그룹의 영상들이 즐겨찾기에 저장되어 있었죠. 심지어 한국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도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 당장 이 앱들 다 지워. 제가 명령했지만 샤오메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딸이 울면서 항변했어요. 공부에 지장도 안 주고 몰래 배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는 중국어라는 훌륭한 언어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이 한글을 쓰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글자들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한국어 학습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었어요. 제게는 한국과 관련된 쓰라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의 일이었죠. 당시 대만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때 저는 젊은 언어학자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창의적 언어 교육 모델 도입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교육 방식을 연구해서 대만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찾는 일이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로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언어 교육 방면에서 독특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표음문자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창제 원리도 언어학적으로 매력적이었죠. 한글을 활용한 언어 학습법을 일부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표음문자의 장점을 살려서 발음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발음 교육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이 반발한 거죠. 왜 우리 아이들이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하나요?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글은 왜 가르치는 거예요?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판했어요.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순수하게 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정치적, 문화적 문제로 번진 거였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한국의 경도된 학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린, 너무 이론에만 치우쳤던 것 같아. 당시 선배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언어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야. 문화와 정체성의 문제거든.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음악, 영화가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것도 결국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야.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진짜 문화적 깊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딸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5년 전 제가 겪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글이 우리 가정에까지 침투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어요. 한국 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위험해. 혼자 말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어.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가 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주간의 대학에서 국제교육문화 교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진행되는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교육 전문가가 온다고 했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학과 교수로서 참석해야 했죠. 세미나 당일 아침 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참여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김도연 박사님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학과 교수이시고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십니다. 김도현이라는 사람이 연단에 올라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발표가 시작됐어요. 김도현은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김도현이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말했어요.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했던 내용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김도현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실용적인가요? 저는 조롱 섞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저와 김도현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하지만 한글의 실용성은 이미 증명됐다고 생각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그 증거죠. 그건 교육 시스템의 차이 아닌가요? 제가 다시 반박했어요. 문자 자체의 우수성과는 별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김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글은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소리를 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면 외래 문자의 확산은 위험할 수 있어요. 김도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교수님, 혹시 과거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나요? 순간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학문적 관심에서 묻는 거예요. 문자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김도현이 천천히 말했어요. 한 문화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김도현에게 몰려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글 배우기가 정말 쉬운가요? 젊은 교사가 물었어요. 네, 한글의 구조만 이해하면 며칠 안에 읽을 수 있어요. 김도현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빨리 익혀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김도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글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제가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편견을 정당화하려는 걸까요? 세미나 다음 날 딸 샤오메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 보여드릴게요. 뭔 소리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전날 김도현의 발표를 듣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딸이 또 한국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제 친구 샤오밍이 있어요. 걔가 좀 특별한 아이거든요. 샤오메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있다고 의사가 진단했어요. 샤오밍이라는 아이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샤오메이와 같은 반인데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사회성도 부족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어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물었어요. 샤오밍이 한자를 너무 어려워해요. 아무리 외워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샤오메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금방 배웠어요. 정말 신기하게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가 한글을 쉽게 배웠다고요? 정말이야? 내일 샤오밍이 집에 올 거예요. 엄마가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샤오메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샤오밍이 우리 집에 왔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모습이었죠. 샤오밍아, 이모에게 한글 좀 보여줄래? 샤오메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샤오밍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였습니다. 글씨체가 또박또박 깔끔했어요. 우와, 정말 잘 썼네.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샤오밍이 처음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쉬워요. 소리대로 써서 쉬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소에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아이가 한글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한자는 어려워? 제가 물어봤어요. 샤오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자는 너무 복잡해요. 기억 안 나요. 하지만 한글은 기억나요. 샤오메이가 한글 카드를 꺼내서 샤오밍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읽어볼래? 샤오밍이 카드를 보더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가족, 친구, 사랑, 희망. 발음도 정확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가 한글은 이렇게 잘 읽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샤오밍아, 한글이 왜 쉽다고 생각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자 모양이 소리 같아요. 샤오밍이 대답했습니다. 아는 입 벌리는 것 같고 오는 입 오므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한글의 표음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학자인 제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가르쳐 준 거야? 제가 물었어요. 네, 샤오메이 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샤오밍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도 채팅할 수 있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저는 더욱 놀랐어요. 샤오메이가 설명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학생들과 언어 교환을 하고 있어요. 샤오밍이도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때 샤오밍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한국 아이들과 한글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소통이 되고 있었어요. 샤오밍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걸 처음 봐요. 샤오메이가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자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한글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연 거였거든요. 이게 정말 글자의 힘일까요? 샤오밍이 돌아가고 나서 샤오메이와 대화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샤오밍이가 한글로 저렇게 소통할 수 있다니. 엄마,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한글을 배우는지. 샤오메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사람을 위한 글자인 것 같아요. 그 순간 김도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글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 말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글의 효과를 직접 봤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거든요. 이 글자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샤오밍의 변화를 본 후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자는 읽지 못하던 아이가 한글로는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 말이죠.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일주일 후 대학에서 김도현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가 며칠 더 대만에 머물면서 개별 상담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했습니다. 교수님, 지난번 세미나에서 날카로운 질문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김도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김도현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저는 샤오밍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가 한글을 통해 소통의 문을 연 이야기를요. 김도현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죠. 구조적 특성이요? 제가 물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죠. 김도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은 시각적 정보 처리에 강한 경우가 많아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샤오밍이 글자 모양이 소리 같다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정말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인가요? 김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1443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죠. 당시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 힘들었어요. 그 시대에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시 신하들은 대부분 반대했어요.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최만리라는 신하는 중국 문자를 버리고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죠.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15세기에도 외래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왜 끝까지 밀고 나갔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훈민정음 서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백성들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라는 표현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처음부터 소통을 위한 글자였던 거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글이 권력이던 시절, 그 권력을 나눈 게 한글입니다. 김도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글자를 선물한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5세기에 이런 생각을 한 왕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요. 교수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김도현이 물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언어의 힘을 느낀 적이요. 저는 샤오밍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그 아이의 모습을요.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최근에 직접 봤거든요. 한 아이가 한글을 통해 소통의 기쁨을 찾는 모습을요. 그렇다면 한글의 진짜 의미를 아시는 거네요. 김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걱정이 돼요. 우리 문화에 미칠 영향이요. 문화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김도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문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15년 전 제가 겪었던 실패가 떠올랐어요. 사실 예전에 한글 관련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어떤 실패였나요? 김도현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15년 전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개혁 프로젝트와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 그리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요. 김도현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그때는 시기가 이르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한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철학이에요. 김도현이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글을 단순한 외국 문자로만 봤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글의 진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도현과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샤오메이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엄마, 저 학교에서 경고 처분 받았어요. 샤오메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어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제가 한글로 메모하는 걸 봤거든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비승인 언어 교육 활동이라고 문제 삼았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국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드릴 거라고 했어요. 샤오메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 한국어 관련 활동 금지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린 교수님, 샤오메이가 학교에서 외국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연락드려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 글자로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공식 언어가 확산되면 교육 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15년 전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딸이 당사자였죠. 샤오메이가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직접적인 방해는 아니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승인되지 않은 언어 교육은 금지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이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막는 게 맞을까요? 다음 날 교육부 자문위원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꺼내봤습니다. 최근에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위원이 즉시 반응했어요. 그런 비공식 언어 교육은 통제해야 해요. 정규 교육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의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린 교수님, 교육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른 위원이 말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까지 배울 필요가 있나요? 저는 샤오밍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한자는 어려워했지만 한글로는 소통할 수 있게 된 그 아이를요. 만약 그 언어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더 쉬운 소통의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샤오밍의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했어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한글을 통해 소통의 희망을 찾은 이야기를요. 흥미로운 사례네요. 한 위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상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표음 문자라서 규칙이 명확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외적인 사례 하나로 전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죠. 회의 후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15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샤오메이와 대화했어요. 메이야, 정말 한국어가 그렇게 중요해? 엄마, 저한테는 정말 소중해요. 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샤오밍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샤오메이가 물었습니다. 제2외국어로 등록하거나 하는 방법 말이에요. 그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정식 교육 과정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메이야, 엄마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약속은 못하지만 노력해 볼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 밤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한글을 제2외국어로 등록하자는 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거였죠. 15년 전과는 다른 접근법으로요.
이번에는 충분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실에 출근해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한글을 제2외국어로 등록하자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샤오밍 사례를 포함해서 한글 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자료를 모았어요. 김도현이 제공한 연구 자료들도 참고했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자. 혼자 중얼거리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일주일 후 제안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다문화 시대의 언어교육 다양성 확대 방안이었어요. 한글만을 강조하지 않고 전체적인 언어교육 정책의 틀에서 접근했죠. 제안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에 샤오메이와 상의했어요. 메이야,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글 시범 수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말요? 어떻게요? 딸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기 전에 효과를 입증해 보는 거지. 샤오밍이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샤오메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오히려 샤오밍이 같은 아이들이 더 필요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범 수업 준비가 시작됐어요. 지역 문화센터의 공간을 빌리고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들까지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모집 공고를 내자마자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벌써 20명이 신청했어요. 샤오메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네. 저도 놀랐어요. 신청자 명단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베트남 출신 아이, 필리핀 혼혈 아이, 그리고 샤오밍처럼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까지. 연령대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넓었죠. 첫 수업 준비를 하면서 샤오메이와 함께 교재를 만들었어요. 딸이 그동안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를 위한 한글 교육법을 제안했죠. 엄마, 한글은 소리부터 가르치는 게 좋아요. 샤오메이가 말했습니다. 글자 모양과 소리를 연결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해요. 내가 선생님 같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한글을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었어요. 연구만 했지 실제 교육 경험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딸이 더 경험이 많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샤오메이가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첫 수업 전날 밤 긴장이 됐어요. 15년 전 실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괜찮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샤오메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내일 걱정되세요? 좀 그래.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였죠. 고마워, 메이야. 엄마가 용기를 얻었어. 제가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딸과 진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15년 전에는 혼자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내일 샤오밍이도 온다며?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글 배우는 걸 꿈꿔왔거든요. 샤오메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15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글이 정말 사람을 위한 글자라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샤오밍의 변화, 딸의 성장,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관심까지. 이 모든 게 한글의 힘을 증명하고 있었죠.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날 아침,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샤오메이와 함께 교실을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9시가 되자 하나둘씩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건 샤오밍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샤오밍이 또박또박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사하다니. 그 다음에는 베트남 출신 린이라는 아이가 왔어요. 엄마와 함께 왔는데 중국어가 서툴러 보였습니다. 필리핀 혼혈인 마리아도 왔고 몇 명의 대만 아이들도 있었어요. 우와, 정말 많이 왔네. 샤오메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2명이 모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한글을 배워볼 거예요. 한글은 정말 특별한 글자랍니다. 왜 특별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550년 전에 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샤오메이가 나서서 한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입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아는 입을 크게 벌릴 때, 오는 입을 동그랗게 할 때 모양이에요. 딸이 직접 시범을 보였죠.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 오, 우, 이 소리를 내면서 입모양을 확인하더군요. 특히 린이라는 베트남 아이가 금방 이해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글자가 소리 같아요. 린이 감탄했습니다. 샤오밍은 이미 한글을 알고 있어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줬어요. 이렇게 써보세요. 천천히요.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던 아이가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1시간 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한글이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되고 있었죠. 선생님,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세요. 마리아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제가 마리아를 한글로 써주자 아이가 정말 신기해했어요. 우와, 예뻐요. 제가 배워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며칠만 배우면 쓸 수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한 아이의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 봐요. 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였어요. 샤오밍처럼요. 한글이 아이에게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샤오메이와 함께 정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딸이 기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아이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건 다른 거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베트남 아이와 필리핀 아이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주며 친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한 달 후 두 번째 수업이 열렸을 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입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부모들도 함께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글 교실이 된 것 같아요. 샤오메이가 뿌듯해했어요. 그날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글을 배우면서 뭘 느꼈나요? 샤오밍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리니도 발표했어요. 한글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리아는 한글이 제 이름을 더 예쁘게 만들어줘요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찾은 건 단순히 새로운 언어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달이었죠. 수업을 마치며 아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 글자를 통해 나는 다시 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이해하게 됐어요. 한글은 정말 사람을 위한 글자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샤오메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의 실패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의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끈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닫는데 58년이 걸렸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였네요. 그린 아이린 교수처럼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잖아요.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샤오밍이 같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의 아이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감동여왕이었습니다.